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은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가 지난번과는 달리 이틀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할 것이 많은 것이 검찰 잘못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할 내용, 혐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불러서 조사하는 것이 위례 개발 관련되는 비리, 그리고 또 대장동 관련되는 비리이고 그것이 거의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보니까 조사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금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지를 수백 장 가량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나하나 묻는 데만 해도 최소한 이틀 이상 걸린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또한 최근에 있었어의 어떤 검찰 수사에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야간 조사, 밤샘 조사도 가능했었는데 최근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 이런 부분을 해서 하루에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8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8시간 조사하고 이후에 조서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을까지 다 포함하면은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틀도 부족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다 보니까 최소 압축해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도 최소한은 이틀을 걸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중에 부르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 나온다고 해서 검찰로서도 그에 대한 대책에 지금 바빴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도 부족하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 검찰이 2차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통보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먼저 1회 조사를 일단 참석을 한 다음에 아마 2회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을 수 있죠, 당연히. 굉장히 오랜 동안의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이고 상당히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인데 그것도 거의 한 1,300페이지 가까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답을 한다고 친다면 상당히 오랜 조사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사 시간이 또 조사를 한 이후에 확인하는 시간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확인하는 게 지금까지 보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확인을 하거든요. 꼼꼼하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첫 회, 1회 조사를 어떻게 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연속 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회 조사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다음 주 주말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연속 이틀을 와라 이런 내용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작 예를 들어서 이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법원에서 갔을 때 재판 단계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 신문을 통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에서의 이러한 내용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내용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어떻게 출석을 2번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먼저 얘기하기는 건 좀 섣부른 내용이고 또 3회 조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 형식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수사 때도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제 답변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 또한 그거에 상당히 좀 동의를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이번에 또 변호인 1인만 대동하고 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한 분을 모시고 가서 한 분과 가서 그 많은 내용을 변호사가 모든 것을 소화하면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말 전면적으로 이제 반박하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은 같이 갈 수 있는 변호사가 2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과 대동해서 간다는 것은 지난번 성남지청 에서처럼 진술서를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통해 가지고 진술을 가름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 행사로 할 가능성이 있다 보이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대응과 거의 비슷한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형사 피의자로서 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수십 번을 얘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연속으로 불러서 이틀 조사한 것이 아니고 하루 불러서 조사한 다음에 일주일쯤 있다가 재소환 조사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연속으로 토요일, 일요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불러서 부족하다고 하면은 또 한 번 부를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다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불렀을 때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면으로 다 진술을 했는데 뭘 또 부르냐라는 식으로 그 진술을 거부할 그 출석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할 때도 계속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것은 다 조사를 하되 진술 거부권이나 다른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신병 처리, 결국 네.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처럼 이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한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오히려 쟁점은 언제 어느 시점에 구속영장을 검찰로서는 청구를 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결국은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는지 여기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가장 알려진 지금 물증이라는 것이 녹취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10년 동안 그 정 회계사가 녹음을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녹취록에 대한 녹취록 자체에 대한 어떤 신빙성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이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부터 계속 처음부터 녹음을 했던 것인데 네. 이것이 녹취를 했던 것인데 중간에 한 2, 3년 동안은 또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2014년, 15년까지는 2010년도부터 사업 시작 당시부터 이게 녹취가 돼 있다가 또 중간에 2, 3년이 비어 있다가 또 최근 들어서 2019년도부터의 녹취록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검찰에서 과연 정의학 회계사로부터 이 부분을 이미 제출을 받지 못한 부분이 왜 이미 제출을 받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미 제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녹취록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은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주어진 혐의는 배임이거든요. 예. 배임이라는 것은 과연 이 어떤 법리적인 판단만 거의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시장으로서의 허가 사업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장동의 일당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이익을 준 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만 남은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이고 왜 배임이 되는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밝혀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녹취록 외에는 특별한 진술 뭐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인의 진술밖에는 없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실한 물증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조사에서 이런 물증에 대해서 일부라도 다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일부라도 제시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방이잖아요. 피의자와 검찰은 공격하고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합리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쌍방울 김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 네. 이야기 뭐 잠깐 좀 해보자면요. 설 연휴 내내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주목될 부분이 미 국무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이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고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미 국무부가 김 전 회장을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한국 측에서 굉장히 그 핫한 인물을 미국 정부에서 기소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낮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10일 플러스 10일에서 최대한 20일 동안 구속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정도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일 정도까지 최대한 어떤 구속을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힐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 사안을 얘기하는 것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북한 정부에 대해서 지금 그 미국과 관련된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와 거래한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돼 있고 그것이 최근에 이른바 오토 원비어법 네. 북한에서 이제 갔다가 거기에서 그 코마 상태로 갔다가 예. 미국에서 사망했던 사람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사실 소송까지 해서 5억 불의 그 어떤 그 판결까지 받았던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어떤 사안에 관련해서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기소까지 하고 그 금융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어떤 법을 적용할 여지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회장이 한국의 돈을 환전해서 바로 중국에 가서 그 북한 당국에 그 제공하다 예. 보니까 미국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인용하는 것은 아닌 그런 사안이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국무부 내부에 있는 언론 인터뷰를 봐도 직접적으로 그 미국에서 기소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